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리셨을 연불리의 비밀 노트 또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네. 배당금이라는 게 네네. 쏙쏙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요새 뭐 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4월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좀 워낙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년 4월. 예. 근데 4월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제 배당이 들어오니까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받으셨을 그런 것 것 같고. 같아요. 네. 특히 이제 4월 19일은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 입금일이다 보니까 4월 19일. 예, 그때 이제 외국인도 많이 받고 하니까 사실 환율에도 좀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아.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아, 근데 어쨌든 이제 배당으로 조금 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배당금 받으면 기분이 더 좋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 사실 저도 제가 주식 투자를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사주 이제 저희 회사 주식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한 1, 2년 전만 해도 배당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증권좀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부동산 아시죠? 이제 아, PF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실적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계좌 보면 좀 우울하긴 합니다. 배당금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엔 또 다시 좀 좋아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슈 중에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네.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일단 이번 주 이슈와 함께 증시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사실 목요일만 좋았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때 이제 한번 급반등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갔던 거는 미국의 금리랑 유가가 떨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색깔은 명확한 게 유가 금리 떨어지면 증시는 반응을 해줘요. 네. 근데 그게 다시 반대로 가면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데 사실 이번 주 내내 이제 삼고 현상이 좀 이어졌죠. 목요일 빼고는 뭐 고환율에다가 고유가, 고금리 이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2,600선까지도 좀 이탈하는 그런 좀 취약한 모습이 나왔고 특히 금요일이 좀 아쉬웠던 게 목요일 날 이제 분위기를 좀 돌려놨는데 TSMC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네, 근데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AI만 좋고 나머지는 아직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버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도 좀 부정적으로 이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SMC 충격으로 좀 증시가 금요일 날 또 아쉽게도 좀 하락한 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환율이 1,400원까지도 한번 거의 찍었잖아요. 그래서 고환율이 이어진 것도 상당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에 네, 대해서 관세. 관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조선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 업종은 사실 미국이 좀 견제하는 업종이거든요, 중국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업종이 조금 일부 좀 회복이 됐고 또 중국 소비주가 좀 최근에 괜찮아요. 이게 좀 특징적이었지. 나머지 업종도 특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 주도주인 반도체가 네. 많이 흔들렸다는 게 이번 주 증시 좀 하락의 가장 큰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 4월 달 들어와서 약세장이 좀 이어지는데 이번 주가 좀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잔인한 4월 네. 중에서도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얘기 사실 저도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 매파로 돌아섰다. 뭐 이래서 진짜 네.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두 번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한 2번 정도예요. 2번으로 이제 확실히 좀 방향이 바뀐 것 같고 9월 정도로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원인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높고 안 잡히죠. 1, 2, 3월 연달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 의장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물가만 좀 높은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IMF가 얼마 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올해 2.7로 올려버렸어요. 네. 굉장히 크게 올려버린 거죠. 이거는 결국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리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예상보다 높고 경기도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냐. 네. 이런 시각들이 좀 계속 나오고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좀 생각을 바꿨지만
계속해서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하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심지어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인상할 수도 있다고 또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론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는 일단 쏙 들어간 상태고 상반기에 금리 인하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 6월, 이렇게. 7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요, 뭐 데이터가 갑자기 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거나 몇 달 남았잖아요.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진다. 이러면 또 언제든지 바뀝니다. 경제는 생물이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일단 가을로 좀 연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공개되고 난 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소 하락하면서 이제 안정되었는데 여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지난달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지금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조금 후행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여전히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막 급하게 확대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고용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이 내용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가 이제 국채 금리를 이렇게 하락시켰냐면 비용 상승,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네. 부분을 기업들이 가격이 전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익들이 늘어날 텐데 전가하는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상태로 계속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 이 가격에 못 사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부분이 이제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공개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죠. 이 조건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언젠가는 소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 베이지북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언젠가는 경기가 꺾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금리가 일단 좀 내려왔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속도 자체가 뭐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일단 다음 달에 또 발표될 베이지북을 한 번 더 보고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온다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한번 또 베이지북 보고 그때도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계속 널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만 이게 작년 10월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작년 10월에도 그때 증시가 2200선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600 갔다가. 그래서 그때도 정말 힘들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제 유가가 한번 90달러 한 번까지 갔었는데 그때 100달러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 후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유가가 68달러까지 급락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추가 확전이 없었던 거죠, 사실상. 근데 사실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 국제 유가는 많이 안정화됐는데,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네. 이스라엘은 또 다시 보복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보복하겠다, 나오고, 완전히 이 리스크 끝난 건 아닌데, 유가는 오히려 그 이란이 공격하고 나서부터는 빠지고 있어요. 지금 82까지, 그때가 86, 7 정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유가는 작년 10월과 거의 똑같이 지금 흘러갑니다. 전쟁이 나고 있는데도 더 빠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시장은 이제 확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올해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스라엘이 뭔가 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분위기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전면전에 가면은 유가 100달러 넘는 거죠, 당연히 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을 시장은 높게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이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이 지금 국제 유가에는 저희 당사 보고서에도 나왔던 자료인데 이 지금의 이제 이 대치 상태에 대한 프리미엄이 유가에 한 5달러 정도가 이미 반영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적이면은 어떻게 보면 80달러 정도가 딱 맞는 건데 85, 6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확산이 안 되면 이 86을 넘어서 뭐 90달러 가기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은 일단 더 이상 뭐 확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 국민 대상으로 뭐 여론조사도 했는데 네. 74%가 동맹과 관계를 해치면 이란 보복에 대해 반대한다고 또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의존을.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도 좀 증가했고 또 5월 1일부터는 캐나다가요. 해외 원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래 캐나다가 이 거의 원유를 미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 이제 서쪽 지역이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을 통해서 뭐 아시아나 이런 데 수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를 거의 끝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캐나다 원유가 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이제 수출로. 예, 그럼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 원유는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예, 그럼 이거 역시도 유가에는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좀 불안한 건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건 이번 주 들어와서 유가는 어쨌든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의 물가, 금리, 그다음 유가잖아요. 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좀 뭔가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물가, 금리, 유가 중에 하나는 예,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안정화되면 이제 증시가 랠리 나오는 건데 일단 그래도 하나의 퍼즐은 조금 풀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뭐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보기도 하고 네. 거기에 고유가 대신에 뭐 고환율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환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아까 1,400원까지도 올랐었다. 진짜 1,400원도 뚫었다. 근데 뭐 다행히 다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환율을 비정상이 아니라 어떤 뉴노멀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워낙 민감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는 게 이렇게 환율 높은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도 1,400원 갔을 때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지금의 1,400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도 맞고 사실 또 이 뉴노멀에 관련해서는 또 이창용 총재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대차 대조표라고 그러죠. 이게 한국이 지금 순채권국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은 해외에서 이제 대외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예, 그런 좀 약간 이제 부채 국가였는데 이게 2014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요. 한국은 이제 대외 금융자산이 더 많은 부채보다는 해외에 투자한 게 많은 거죠. 채무보다는 예, 채권이 채권이 더 늘어난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늘어나는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건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달러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에서. 네.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 좀 연기금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보다 월등히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국내 이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보다 환율 높은 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위기는 아닌 게 지금 우리나라만 약한 게 아니라 뭐 엔화도 약하고 모든 통화가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네. 삼국이 공동으로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동 선언문이 나왔는데 엔화와 원화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평가절하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개입하겠다는 좀 시그널을 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걸 좀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결국엔 1,400원을 뭐 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에선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고 또 미국의 근본적으로 달러가 지금 미국 경기에 너무 좋잖아요. 미국 경기는 좋죠. 미국은 금리를 지금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러면 달러가 내려가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유럽은 6월에 인하할 걸로 좀 보거든요. 그럼 유로화는 더 약해지고 달러는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근본적으로 너무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때 너무 이제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네. 그걸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랑은 좀 다른 잣대로 볼 필요는 있다. 아. 고환율이 위기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환율이 좀 강했던 것도 아까 제가 배당 얘기했지만 지금 4월은 원래 외국인도 같이 배당 받아요. 그렇겠죠. 그죠? 뭐 그들만 3월에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배당이 제일 많아요. 그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5.29조가 지급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3조 지급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이번 주에 또 지급이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급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어요. 배당금 지급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금 받은 거를 달러를 본국에 이제 바꾸니까. 송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느는. 네,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 그래서 네. 1,400원 분명 뭐 이게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도 뭐 사실이지만 과거처럼 위기로 보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재무장관 회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진짜 뭐 중국 철강 또 알루미늄 제품에 지금보다 3배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그런 예정임을 밝혔는데 그리고 또 중국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그냥 뭐 자본주의 관련해서 시장 경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그냥 각자 기업들이 알아서 그리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빵집을 선택할 때도 가격도 괜찮은데 맛도 있으면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빵을 만드는 이제 빵집 주인 입장에선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 이기심이에요.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네, 이기심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그걸 먹고 행복하면 더 오는 더 거죠. 좋은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의 원칙인데 중국이 그걸 위반했다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국 기업들의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막대하게 줘가지고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싸게 나오고 전기차도 지금 가격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 뭐 1,000만 원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옛날에 뭐 태양광,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거의 너무나 힘들어졌죠. 중국의 이제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 업체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돈을 까먹어도 망하지가 않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이번에 중국 방문하고 나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공급 과잉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시장 경제가 훼손될 수도 있겠다. 페어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철강까지도 지금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정도 올리겠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이 그렇게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2.3에 그러니까 중국산 비중이 2.3이고 알루미늄은 3.7밖에 안 돼요. 조선은 점유율이 뭐 0.5%밖에 안 되니까 미국이. 근데 조선도 같이 뭐 이제 규제한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 한번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또 거기다가 바이오도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뭔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뭐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뭔가 이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이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이제 관세 부과하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일 잘하는 부분인데 바이든 정부도 이걸 이제 채택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이 제조업체들 또 우리나라랑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요청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국도 제조업 기반이 지금 중국 때문에 많이 좀 일부 좀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중국과 이제 경쟁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건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중국 비중이 높진 않아요. 뭐 철강도 그렇고 뭐 그리고 미국의 또 조선도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제조업에서 뭔가 좀 보조금 받거나 이래서 시장을 좀 약간 좀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이제는 미국도 가만 아니겠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옛날과 다르게 그냥 시장 경제 이제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런 것들은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완전 바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는 국제 정세 공부해야 되네요. 네, 그거를 뭐 안 보면은 좀 안 되는 좀 상황으로 지금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제조업 입장에선 이거는 좀 저는 긍정적이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태양광 패널도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미국 정부의 좀 양면형 패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 주택 같은 데 보면 그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위에 깔려 있잖아요. 그건 단면형이에요. 그냥 딱 한쪽만 받는 건데 양면형은 뭐냐면 이제 이쪽하고 뒤쪽 다 같이 햇빛을 받는 건데 이건 주로 발전소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솔루션이 중국 쪽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너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니까
뭐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국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산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런 요청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적어도 미국만큼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이 트럼프를 닮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TSMC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얘기도 있었고, 또 네덜란드 ASML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근데 ASML은 실적이 부진했다고 하고 TSMC는 실적이 좋았고, 근데 또 주가는 또 급락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ASML은 이제 EUV 장비라고 하는데 이제 노광 장비인데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빛을 쏴가지고 거기다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 장비를 만드는데 전 세계 뭐 유일한 업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이 반도체는 공정으로 따지면 전공정이 있고 이제 반도체를 만든 전공정,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패키징 조립하는 후공정으로 나누는데 주로 AI랑 이제 뭐 HBM 같은 반도체는 후공정이에요. 네. 그걸 이제 조립을 잘해가지고 단수를 막 이렇게 높게 싸가지고 엔비디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SML은 전공정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거는 결국엔 아직 뭐 AI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AI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AI는 좋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ASML도. 근데 또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전통 반도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PC, 뭐 전통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엔 이쪽에 대한 이제 EUV 장비 주문이 예상치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가 좀 안 좋나 아직까지 이제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ASML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다음 날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AI는 너무 좋은데 전통 반도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TSMC도 매출은 잘 나왔는데 기존의 메모리 제외한 반도체 시장 전망을 10% 이상으로 했거든요. 네. 이번에 10%로 딱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자동차, PC, 스마트폰이 수요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썩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결국엔 AI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거거든요. AI 말고도 전통 반도체도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 기대를 사실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요. TSMC의 이번 실적 발표에 TSMC 주가가 5%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결국엔 아 우리가 기대한 전통 반도체 수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좀 너무 앞서 나갔구나. 이제 이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거는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악재가 돼서 금요일 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TSMC는 애플 비중이 좀 높아요. 아시겠지만 애플 스마트폰이 지금 잘 안 팔리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걸러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전통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얘기가 좀 나와줘야 또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두 회사의 실적은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거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취약점이 발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금요일 날에는 이게 속보로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이 HBM4 이거 개발한다고. 네. 이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HBM3, 3E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HBM4인데 이제 훨씬 고사양 제품인데 원래 하이닉스 이게 HBM을 좀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요 하나를 한 아파트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8층으로 쌓거든요, 보통. 쌓는데 이 HBM과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요. 얘를 둘을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비메모리랑 메모리를 연결해 버리니까. 근데 그거 연결할 때 밑에 이제 다이라 그래서 HBM과 이 밑에 다이를 딱 놓고 연결하고 이쪽에 GPU가 있고 이 다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사실 받침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HBM3E까지는 하이닉스가 직접 했어요. 이 밑에 있는 다이를. 근데 이제 HBM4부터는 TSMC의 공정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겠다. 그럼 이제 TSMC가 필요한 거죠. 요게. 그래서 같이 협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만드는 이제 서로 각각 다른 회사들이 이제 협력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죠. HBM4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입장에서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TSMC랑 또 하이닉스랑 하니까. 근데 TSMC가 삼성과 하기가 어려운 게 거는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협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걸 HBM으로 이렇게 해서 TSMC랑 잘하면 네. 또 당연히 또 앞서갈 수 있지만,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이걸 뭐 너무 불편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삼성은 또 그만큼 장점이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근데 그래서 그걸 또 잘만 하면, HBM은 4는 아직 시장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6년입니다. 그건 26년 이후니까 1, 2년 또 삼성이 준비를 잘한다면 또 반격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랑 지금 TSMC 연합군과 이제 또 삼성의 싸움이 좀 시작될 수 있다. 2년 후에는. 그런 정도로 일단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삼성은 이제 8만 5천 넘으면서 또 막 9만까지 갈까 막 이런 기대감이 그렇죠. 있다가 예. 7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고, 그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주가는 근데 이 어떻게? HBM도 어차피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HBM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6년 이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삼성이 또 역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닉스가 계속 독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중요한 게 HBM3E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연말경에 엔비디아가 삼성 걸 승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걸 승인을 받으면 삼성의 반격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젠슨왕 CEO가 승인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인한 거지 공식적으로 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삼성의 반격이 진짜 시작될지, 그리고 삼성 입장에선 그걸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결국엔 이제 HBM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자꾸 계속 막히면 하이닉스 혼자 독주하는 거죠, 사실은. 그 HBM4도 그냥 독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HBM4를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3E 요 버전이 과연 엔비디아에 언제 채택될지, 이게 저는 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여전히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관망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 걸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높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점유율로 따지면 훨씬 높겠지만 삼성은 그동안 이제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뚫게 되면 삼성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통 반도체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TSMC의 이번 실적에서는 그게 좀 약간 늦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언제쯤 또 확실하게 살아날지, 그것까지 좀 또 우리가 살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삼성전자도 좀 당분간은 이제 그런 걸 확인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도 항상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어떤 이유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승인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고, 그다음에 전통 반도체도 좋아지고, 주가도 사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춰지면서 한번 8만 5천까지 올랐는데, 맞아요. 지금 일단은 주가 여전히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싸졌죠. 그래서 이제 주가 부담은 없어요. 사실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으니까 올해 연초 대비하면 이제 마이너스죠, 오히려. 그래서 주가 부담은 없는데, 다만 이제 HBM은 그거 우리가 확인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다만 그건 뭐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두시되,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랑 스마트폰 이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물음표가 생겼어요, TSMC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결국에 AI가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반기에 AI PC도 나오고요. 애플의 아이폰에도 AI가 이제 접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개인적으로 AI가 이쪽에 붙으면서 네. 좀 전통 반도체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스케줄상 그 인텔도 그렇고 퀄컴도 AI PC에 들어가는 이제 CPU 같은 거를 이제 내놓기로 했거든요, 하반기경에.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 문제 아닌가 보는데, 다만 이제 4월 또 2분기에는 좀 그게 공백 상태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한 종목,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야와 이유는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조선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의 조선주. 분위기 또 고유가 수혜주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조선업종의 상승 더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카지노하고 여행 이쪽이 이제 중국과 좀 연동이 또 되잖아요. 네. 중국 소비주랑 그래서 카지노랑 여행.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너무 그동안 부진했는데 이쪽도 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고 거기다가 화학섬유 업종도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은 이제 늘어난다는 조짐도 좀 조금씩은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 화학섬유 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 스판덱스라든가 중국 의류 쪽에 이제 원료로 들어가니까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종은 지난 이제 강세장에서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세장에서 좀 선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업종들 그래서 조선, 카지노, 여행, 화학섬유 이런 쪽은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또 보고서는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유한타 증권의 장윤석 연구원님이 사실 이제 건설주는 진짜 아무도 안 보시잖아요, 최근에. 근데 제목을 이제 건설의 봄으로 쓰셨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건설업종 투자하라 뭐 이런 거보다도 뭔가 좀 아이디어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그 건설주들이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뭐 PBR이나 PBR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 성장을 좀 못한다고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F 문제도 그렇고 우발 채무 같은 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태형건설이 휘청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들 재무제표를 믿어도 되나? 네. 갑자기 손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익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비중은 늘어나는데 시장은 이제 신뢰를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할인받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익이 지금 잘 나온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 이익에 대한 신뢰성하고 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지금 많이 버는 거를 시장이 인정을 안 해버리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회사가 네. 지금 업종이 좀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 의견은 올해 전망도 여전히 좀 비우적이긴 하지만 건자재 가격은 많이 안정화됐잖아요. 21년도, 22년도에 사실 그 비용이 너무 올라갔죠. 뭐 각종 뭐 건설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좀 이 리스크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흐름에 비하면 좀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업황이 최악이래요. 10년 내로. 네, 안 좋기 때문에 뭐 더 뭐 사실 악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건설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5년, 26년도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예, 주택 입주 물량은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PF 문제만 좀 완화된다면 네. 언제든지 건설업종은 또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자. 그래서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더 최악을 보는 것보다는 좀 다음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중동입니다. 예,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또 한국도 한번 왔었지만 이 사람의 이제 행적들을 좀 보면 중동에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2017년에 왕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사우디는 원래 형제계승 원칙인데 부자승계란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아마 끊임없이 이제 의심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 2030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비전 2030 통해서 뭐 이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옴시티도 개발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국제 행사들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안컵을 27년도에 아시안 게임도 동계 아시안 게임이 29년도에 엑스포 우리나라 좀 아쉽게 탈락했지만 30년에 사우디에서 또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요. 아쉽죠. 올림픽뿐만 아니라 뭐 월드컵도 34년에 아마 개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 스포츠 행사를 그냥 몰아서 다 합니다. 20년 후반부부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의도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또 사우디 안에서도 많이 바뀌었던 게 2016년부터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을 해줬고 원래 영화관도 상업용 영화관도 이게 불법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합법화해버렸고 술까지 이제 판매 허용하는 거 와, 보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치고는 완전히 달라진. 급진적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자기 정통성을 좀 뭔가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 투자다.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의 투자는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 두바이 통치자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이란 이제 이 분이 나는 메르세데스를 몰고 내 아들은 이제 랜드로버란 이제 비싼 차 있잖아요. 그걸 모는데 내 손자도 몰 것 같다. 근데 내 증손자는 낙타를 탈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언젠가 이제 몰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바뀌고 친환경으로 바뀌니까 내 증손자 시대에는 그러니까 두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뭘로 돈 벌 거냐.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타개하는 방법은 원유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수소 프로젝트라든가 뭐 가스 플랜트라든가 뭐 아니면 대규모 도시를 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동이 그냥 단발성을 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또 수주도 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걸 좀 잘하는 대형 건설사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중동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최선호주로는 이제 삼성 E&A 옛날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바꿨는데요. E&A를 이제 꼽아주셨고 차선호주로는 현대건설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이런 중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왠지 이렇게 뭔가 약세장 속에서 지지부진할 때는 조금 더 공부하면서 네.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교훈을 얻어본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걱정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해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원유나 가스 수송이 20% 비중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거기 이제 두바이나 중동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발생 안 해야 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